이어서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다 말해 보셨을 거예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겠다. 왜?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저께? 역시 내란 공범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고 했으면 지난주에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셨어야죠. 왜 6개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형식적 권한인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 사실 인준이죠. 인준에 대해서는 왜 권한을 자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8개 법 중에서 유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국무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본인이 법안을 취사 선택해서 어떤 건 상정하고 어떤 건 상정하지 않고 어떤 건 상정해서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어떤 건 지금 묵혀두고 이것 자체가 지금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주 고도의 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헌재법상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구인은 3권 분립에 준해서 구성이 됩니다.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추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임명과 추천과 지명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회 추천과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가타부타 얘기를 한다? 이것 자체가 3권 분립을 무너뜨린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극단적 형태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 이상의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어제 기습담화가 예정이 없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고 그 의원총회는 곧 있을 본회의에서의 입장 이런 부분 때문에 의원총회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의 의총 중에 이 기습담화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했다. 뭐 이런 분위기였다.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한덕수 총리가 저 기습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저렇게 거절할 거라는 거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막 이제 여러 경우의 수 중엔 하나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여러 보도를 통해서 워낙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인준의 뭐 추인 정도의 이 형식적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뭐 이 연말까지 끝까지 좀 버티고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해서까지는 도저히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긴급담화를 하면서 본인의 아주 극단적 권한 행사를 천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뭘 자시하거나 기다릴 이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민주당에서 헌재 재판관 이거 임명 안 하면 또다시 권한대행 탄핵 갈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예정 이 기한보다 더 빨리 임명 보류를 선언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탄핵될 거 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 정치권의 자중질환을 요청하거나 또 뭐 여러 국민의힘의 요청, 그러니까 어떤 지원 사격, 또 지지층의 어떤 여러 가지 결집,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빠르게 선언하는 것이 막판까지 궁지에 몰려서 선언하는 것보단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12월 연말에 여러 본회의들이 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판단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시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공수처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29일 일요일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2차 출석 요구까지는 모두 다 거부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소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최후 통첩 출석 요구가 3차 소환? 만약 결렬될 경우에 3차 소환까지 결렬되면 사실 그 다음 수순은 뭐 2차 원래 2차도 출석 요구 안 되면 3차에 원래 체포영장 청구하면 되는데 공수처가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요일날 출석 최후 통첩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요일날 바로 체포영장 친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요일 체포영장 치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인이 어떤 여러 결행할 의지를 보여야지만 본인도 살 길이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여러모로 보나 내란의 공범으로 밝혀지고 있고 어제 또 심지어 아마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 보도를 통해서도 보지만 이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덕수 그러니까 총리 측은 아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 측은 나는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해 왔었는데 나 가보니까 국무회의 가보니까 대통령이 계엄 얘기하더라 했는데 김영현 장관 측은 난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라는 걸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공범이 확정적으로 되기 전에 본인이 아마 김영현 이제 수사 과정 어떻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보도가 될 예정에서 바로 빠르게 긴급 담화를 발표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시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도 대법원도 아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 추천목에서 사인하는 거니까 그렇죠.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진짜 이유는 그게 궁금해서 뭐라고 짐작하시나요? 일단 헌재의 심리 자체를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출석 요구에 검찰의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고 헌재 심지어 여러 이 서류 제출 요구나 이 헌재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문서 전달을 송달을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변호인 선임까지 미루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재판 지연 전략을 다각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 저는 일환이라 보고요. 헌재 재판관 6인으로는 심리는 할 수 있대. 아마 선고까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7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뭐 끝까지 뭐 미루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앞서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비상계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대통령에 대한 수사건 탄핵 심판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재 탄핵 심판을 미루는 좀 지연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완전 공범이죠. 사실상 지금 어제 나왔던 전 진술이 아주 핵심적인 진술이었다고 보는데요.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일단 이 헌법이나 개헌법상에도 이 국무총리가 이 국무위원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가 부서해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의 일관된 입장은 이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나는 몰랐다였거든요. 근데 국방부 장관 어제 진술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난 총리에게 보고했는데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을 뭐 한덕수 총리가 했다는 지금 진술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계엄 선포 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총리가 관여했다는 것이 지금 뭐 수사 과정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 어제 긴급 담화는 나 좀 살려줘 긴급 담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실은 사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법적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의원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했는 데서 외교, 경제 불안한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런데 또 권한대행을 또 탄핵시키면 불안해질 거다. 어제 이제 권영세 의원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죠. 아직 임명은 된 건 아니지만 환율이 총리가 탄핵되면 환율이 1,500원 넘을 거고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국정이 불안해진다. 왜 민주당의 탄핵을 남발하려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본말이 전도됐다 보고요.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가 지금 관건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상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상태가 코리아 리스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리스크의 의미가 뭔지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국민적 지탄을 받는 정당이 됐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총에서 불과 한 2주 전 시계를 돌려보면 비상계엄에 깜짝 놀라서 본인들도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출당을 이 중지를 모았다. 그 대통령 출당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내각 총사퇴에서 의총에서 중지를 모았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 내각 총사퇴는 지금 사실상 전원 다 사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집권 여당이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권한대행을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정도를 고민하는 거지.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고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코리아 리스크를 빠르게 지금 해소시키는 게 오히려 헌재 재판을 빠르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이 이 지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지. 지금 권한대행이 누가 되든지 지금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권력도 아닌데요. 네. 의원님 근데 이게 정족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150 이상 200석 미만으로 결정이 되면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저
헌법재판소에다 가처분 신청한다. 권한쟁의 신청한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계속 출근해서 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럼 권한대행이 2명인 이런 희한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많은 헌법학자들께서도 이미 중지가 모였다고 보는데요. 예. 이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200석의 요건을 요하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 예. 국회가 철회를 할 때, 즉 헌법 개정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만 3분의 2 요건이고요. 예. 나머지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국회의 회수는 예. 다 150석입니다. 예를 들면 151석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기관이 감사원장의 탄핵도 그 논리대로라면 예를 들면 예. 뭐 권한대행이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논의겠지만 이 권한대행이 감사원장 되지 않겠지만 감사원장마저도 151석 과반에 의해서 탄핵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 그 권력을 입법부가 회수할 때가 3분의 2인 것이지 나머지는 다 과반이거든요. 그게 바로 입법권인 거죠. 입법권은 151석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총리를 탄핵했을 경우에 이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 71조의 순위 이 권한대행 승계 순위가 승계 서열이 명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거리될 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 총리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예. 결국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예. 총리가 권한대행하다가 총리가 탄핵되면 국무위원이 국무위원 서열 순으로 예. 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죠. 그건 헌법 절차만 지키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예요.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재판관 3명 임명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안 한다. 그럼 계속 줄 탄핵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줄 그건 탄핵 아니에요?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만약 최상목 아무튼 부총리의 네.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예. 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에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예. 정말 이 헌정 질서를 또 무너뜨리는 또 내란의 공범이 아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무위원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또 예. 그 자리를 가장 일찍 박차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헌정 질서를 저는 그럴 리 없고 내란 공범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된다면 저는 이제 뭐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상황이 되면. 한꺼번에. 그러니까 사실상 내각 총사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총에서 주장했던 예. 내각 총사퇴 수준의 이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건데. 아니죠. 아니에요. 이제 여러 뭐 사실상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국민의 의총에서도 먼저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내각 총사퇴를 먼저 주장하진 않았었는데 예.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국무회의가 붕괴되기 때문에 예. 뭐 이 사실상 여러 국정 운영이 좀 더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더라도 여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긴 또 극단적으로 행사하긴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부디 나중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예, 네.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보도도 있었고 그 김건희 여사 계엄 당일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제 신사동에 있는 저 성형외과에 갔다. 그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성형외과 간 게 뭐 불법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간 게 뭐가 문제길래 이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을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인 거죠. 의원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그 기자회견을 핵심은 통해서.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아서도 국가 기밀상인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해야 되는데요. 예. 기존에는 박동만 원장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불러서 뭐 치료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예. 부르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어허. 계엄 당일에만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왜 본인이 신사역 4번 출구는 많은 대중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겠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원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예. 저도 제보를 받은 게 목격자의 제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었고요. 그럼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나왔을까? 관저로 왜 부르지 못했을까가 그러니까. 핵심이었고요. 예. 여러 성형외과 의사나 병원 관계자 종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성형외과 의사 바쁘시잖아요. 예. 3시간이나 시술할 만한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개엄 당일날 6시 25분부터 9시 반까지 어허. 왜 그렇게 장시간에 걸친 이 시간인 동안 머물렀을까? 예. 또 개엄 선포 1시간 전에 예. 왜 황급히 관저로 돌아갔을까라는 예. 겁니다. 이게 3가지 지점인데요. 어찌되었건 첫 번째는 굳이 대통령실과 관저로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는 뭐 당연히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관저의 상황이 대단히 번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 그래서 부르지 않고 간 거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관저가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비밀 셀까봐 뭐 이런 거예요. 뭐 그걸 포함해서 다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 3시간이나 시술 받을 만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사람이면 모를까. 예. 리터치 수준에서는 3시간까지 걸리지도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술보다는 예. 뭐 혹은 또 불법적인 약물 투여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뭐 등도 좀 고려 의혹이 있고 그 일단은 부분에 대해서 의혹적입니다. 좀, 네, 그 확인된 거 정도는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왜 가셨는지 뭐 예. 입장만 나오면 됐는데 입장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에. 예. 예전엔 바로바로 즉각 어. 대응하셨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 관저 이동을 왜 이렇게 황급히 하셨는지. 예. 그래서 결국 저희가 뭐 이 모 언론사에서도 CCTV 깐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 제보 받을 때 이 정말 입출입 시각을 특정했고 또 차종과 차량 번호까지 정확하게 들어왔고 예. 그걸 확인했던 CCTV의 그 차량 번호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 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즉각 해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